이번에 오늘 뜨거운 뉴스들이 많아서 핫쌈 선정할 때 애를 먹었습니다. 오늘 핫쌈 공개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오늘의 뜨거운 한 뉴스는 김기표 반부패 청와대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을 당한 것 아니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청와대는 검증 안 하고 뭐하고 있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모든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뉴스,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사이. 첫 번째 핫쌈. 두 번째 핫쌈은 문준용 씨와 배현진 의원 간의 공방이 벌써 3라운드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공방 언제 끝나는 거죠? 세 번째 핫쌈, 조국 전 장관입니다. 첫 번째 핫쌈 뉴스부터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청와대 수석 내지 비서관 내지 대변인 등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청와대 출신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 이제 끝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흑석 김의겸 선생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엔 마곡 김기표 선생,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사이,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인데 50억 원대 은행 빚을 내서 9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해서 논란이 임명 당시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빚을 50억 넘게 빌렸다는 거죠. 부동산 보유 재산부터 보겠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아파트 14억 5천, 강서구 마곡동 상가 두 채. 요게 문제의 상가인데 요 두 채가 65억 4,8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송정동 근린생활시설 8억 2,190만 원,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 이 땅들이에요. 4,907만 원, 부동산 재산 신고 내역이 9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소위 영끌 빚투,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했다. 영끌 빚투 논란이 뜨겁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야, 이 핫한 마곡동. 윤태권 실장이 살고 있는 마곡동. 상가 두 곳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6억 4,800만 원이에요. 65억. 그렇죠. 65억 4,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총 부채 54억 6,411만 원을 땡겼습니다. 금융권에서. 그 중에서 53억 6,215만 원이 KB 하나은행 한 곳에서 63억이 넘게 대출받아서 이 또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의혹을 살펴보고 다음 의혹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의견 들어보시죠. 오늘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였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많이 보던 분이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군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끝까지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 라고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은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많은 언론들의 시각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고 박성환 전 대변인. 네. 부동산이 90억대인데 부채, 빚이 대출이 50억 원이 넘어요. 그중에서 이제 문제의 마곡동 상가 두 채가 65억이 넘는데 김 전 비서관 설명에 따르면 54억의 부채가 아마 이 상가 등을 사는데 쓰였다라고 하는 거 봐서 거기에 상당 부분 쓰였던 것 같은데 이 표 다시 한번 보시면 빚이 54억이 넘는다라는 이 영끌도 놀라운데 53억을 한 곳에서 대출받는데 이게 일반 우리 시민들, 서민들에서 가능은 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김기표 전 비서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상가를 사면서 거의 한 8, 90% 가까운 그 부채를 한 금융기관에서 빌렸다는 것만으로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부가 하지 말라는 그 바로 빚 투자잖아요. 빚 내서 집 사지 말고 상가 사지 말고 부동산 사지 말라고 했던 그거를 저렇게 해왔는데 글쎄 저는 김기표 비서관이 저렇게 해서 부동산 투기하고 돈 벌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 몫이니. 근데 이게 김기표 비서관이 임명된 게 언제냐면은 지난 3월이에요. 지난 3월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그 허탈해서 LH 사태 때문에 그 가슴을 치던 그때에 청와대는 저런 재산신고 내역을 갖다 놓은 김기표 비서관을 후보자로 그것도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럼 청와대 인사는 도대체 뭘 가지고 검증을 했다고 하는 거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당연히 반부패 비서관으로 적격하다고 누가 판단한 건지 저는 그게 통탄하고 가슴 답답할 노릇이에요. 조금 이따 저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B2 말고 또 어디 개발지 인근에 무언가의 땅을 사서 이것마저도 이상하게 신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정부가 하지 말라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다 했던 사람이 청와대 핵심에서 반부패 비서관으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반부패 비서관은 어떤 비서관입니까? 특별히. 이름 딱 반부패잖아요. 반부패.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뭐가 해서 잘못되는 거, 그다음에 지금처럼 LH 사태 통해서 내부 정보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 거, 이런 거 잡아내라고 있는 게 그게 반부패 비서관이거든요. 그 반부패 비서관을 본인이 저런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저거를 그냥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청와대 내부의 기류가 저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답답하게 이끌어왔던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곡에 있는 상가 저희들이 어떤 건물인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영상 보면서 부연 설명 좀 듣겠습니다. 윤태호 실장님이 요 동네 살잖아요. 네. 요게 65억이 넘는 상가인데 정확하게 54억이 넘는 대출이 이 상가 사는데 쓰였다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이 뭐 요 상가 쓰는데 구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있어요. 이 기사, 첫 기사 나가고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너네 동네가 저렇게 비싼 동네냐. 니네 동네 왜 이렇게 비싸냐. 근데 저희 지역을 잘 아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기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바로 옆 건물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1층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형 약국 부지로 해서 분양을 따로 하는 곳이래 가지고 한 평당 1억 정도로 와. 처음부터 했더라고요. 한 입지가- 3년 전부터. 입지가 좋네요. 대학병원 바로 옆이니까 예. 거기 이제 뭐 얼마나 약국에 손님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싼 뭐 그 정도 하는 건물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부동산이 많은 분들을 보면은 아니 부모님이 워낙에 돈이 많으셔가지고 뭐 물려받은 게 많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럽다 하면서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분은 보면은 50억 빚내가지고 60억짜리 사고 그럼 50억이면은 연간 2% 이자로 한다고 해도 1년에 1억씩 이자를 따박따박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야, 그걸 또 계산해 봤어요? 해봤죠. 저는 이런 거 나오면 항상 계산해 보거든요. 예. 나라면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리고 아까 저 송정동 땅 같은 경우에 근린생활시설 8억 2,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냥 땅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갖다 놓고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게 네가 투기냐 투자냐라고 예. 하면 저는 투기가 아닙니다. 노후 대비용입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투기하고 투자의 선은 무엇으로 그을 것이냐? 다 노후 대비용이고 현금 창출용이고 그런 거죠. 아니 누가 노후를 60억짜리를 50억 빚내서 노후를 대비해요. 저분은 이제 하시나 보죠. 뭐. 예. 그러한 것인데 이게 불법이냐 뭐 합법이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리고 박정화 대변인이 지적했던 것처럼 저분이 들어갈 때는 3월 달이고 그리고 이번에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지가 되게 쉬웠던 게요. 이게 무슨 되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누구 뭐 이제 사촌 형 명의로 뭐 고모 명의로 땅을 숨겨놓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예.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 이걸 청와대에서 문제없다. 괜찮다라고 했단 말인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조금 더 거창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 검사 생활 오래 하다가 변호사 나갔다가 들어온 분입니다. 그러면은 검사 출신들, 법조 출신들에 대해서 이 현 정부에서 되게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저분한테 기대치가 낮았을까?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는요, 민정 쪽은 야, 저기 무서운 데다 라고 하면서 항상 말이 별로 없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근데 왜 여기에 민정수석실이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조국 민정수석부터 뭐 이유로 해서 줄줄이 참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된다. 됩니다. 네. 박정아, 윤태고 두 분 청와대에 계셨고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었던 두 사람은 왜 청와대가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을 반부패 비서관에 임명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두 분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투기 의혹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신고 시에 땅이 누락됐다. 이 법적인 문제 따져보죠. 송정동 3개의 필지 중에 개발 차익이 기대되는 땅 1361제곱미터를 신고하지 않고 상가로 신고했다. 전문가들은 투기 의혹 땅을 숨기기 위한 위장 신고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2019년에 임야에서 대지로 소위 형질 변경이 된 땅이라 3개의 필지 중에 가장 노른자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고요. 저희 기자가 저 땅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일단 항공 드론으로 찍은 사진 보면 자 이렇게 필지가 있고요. 컨테이너 한 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컨테이너. 요거를 김기표 비서관은 땅이라고 신고하지 않고 상가다라고 신고했는데 이게 상가라는 말입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너무나 무조건 옥죄다 보니까 더군다나 공직자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투기 근절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제기됐다고 보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있었지만 상가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갔냐면 근린생활시설을 구입하는 데 많이 흘러갔다. 특히 뭐 꼬마 빌딩 사거나 상가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갔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나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대출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도 검증할 때 다주택자인지 여부는 꼼꼼하게 보는데 상가를 보유하거나 빌딩을 보유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너그럽게 처리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사건의 이제 청와대의 설명은 변호사 시절인 2017년에 구입을 했던 것이고, 뭐 취득 과정에서 불법이나 이런 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어떤 회피하면서 대출을 받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제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각에서 공직자가 과연 저렇게 수십억 대의 투자를 하는 것이 또는 투기를 하는 것이 온당하느냐 이런 어떤 도덕성과 자격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제 해답을 해야 되는데 주택 이외의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도 그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손 변호사님 400평이 넘는 땅을 재산 신고할 때 땅이라고 신고 안 하고 컨테이너 세워놓고 상가라고 신고해도 되는 겁니까? 이 신고는 이제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건데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토지 가격을 반영한 가격 그 건물분만 신고를 했다라는 거니까 토지 부분이 조금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위장 신고라는 전문가들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고의 신고일 수도 있고요. 가실일 수도 있고요.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국회의원들도 종종 뭐 하나 누락했네라고 이제 언론의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고의로 할 만큼 어리석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토지는 건물은 토지와 일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락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모르지 않아요. 다 알죠. 네, 아파트에도 토지가 있는 거고 그렇지. 주택에도 토지가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누락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동기와 이유가. 어찌됐든 누락한 건 사실이고 부실 신고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공직자가 제대로 일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끝끝내 숨기려고 부실 신고했다 이렇게 보기엔 어차피 저 상가에는 토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혹시 저 필지가 3필지로 지금 나눠져 있고 그중에 가장 알짜배기 땅이 400평 저 땅이거든요. 형질 변경이 됐어요.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냥 맹지나 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 즉 어떤 자본 증식이나 어떤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장 신고하지 않았냐라는 분석도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부동산 좀 하시는 분들은 등기부등본 떼보면 옆에 필지 다 나오는데 다 나오죠. 아무튼 왜 누락 신고를 했는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사태까지 간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죠. 일단은 50억대 빚을 내면 한 달에 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네. 이것을 사실 일반 서민들이 감당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 정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나 이번 정권에서 어찌됐든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정책적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을 강하게 했어야 되고 철저하게 했어야 된다. 특히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실수나 또는 고의
누락이나 이런 게 없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발빠르게 신속하게 사태 받아들이고 국민들한테 어떤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죠. 예, 손정혜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분석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논란은 해명 논란입니다.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김기표 전 비서관은 해당 토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선의로 900평을 샀다는 얘기. 인근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땅을 구입한 인근에는 2016-17 빌라가 많이 세워졌다. 김 비서관이 구입한 땅도 빌라가 더 들어설 것으로 공공연하게 예측되던 곳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선의로 900평을 샀다라고 밝히고 있는 김기표 전 비서관의 해명. 여러분들은 과연 고개가 끄덕이십니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않았을 것 같아요.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거 있지 않고는 시세차익 노리고 가셨겠죠. 김 교수님, 선의로 900평을 삽니까? 그러니까 그 김기표 전 비서관의 주장은 그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어떤 사람 지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좀 부탁을 해가지고 한 4,500만 원 정도 주고서 이제 맹지를 하나 샀다는 건데요. 맹지라는 게 이제 도로가 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개발의 호재 같은 게 있지 않으면 사실 쓸모가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자기가 돈이 있어서 어려운 지인이 있으면 그냥 뭐 돈을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땅을 아무런 이득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매한다는 게 그냥 일반인의 상식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는 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동산 인근 부동산 업자들의 이제 얘기에 따르면 이제 개발이 이제 좀 얘기가 되고 있던 곳이었다. 그게 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들어갔겠지. 그냥 뭐 지인에게 선의로 땅을 산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좀 분노가 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의혹이 있는데 제가 좀 화가 났던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50억이 넘는 빚을 이제 빌려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총 지금 90억 원 정도의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에 그 김현미 전 장관이 그 집값이 내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30대들이 자꾸 연끌을 해가지고 빚을 내서 집을 비싸게 던진 매물을 비싸게 사는 바람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1, 2억씩 빚내가지고 연끌해서 집 사는 거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야 됐는데 예. 국민들은. 맞아요. 기억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50억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땅을 투자하고 건물 사고 했는데 이게 문제없다. 투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그만둔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좀 의문입니다.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가 사실은 일찍 뭐 사의를 수용을 하고 결국엔 경질성 사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최초 임용 당시에 임용하고 난 다음에 이후 재산 신고 이후의 과정도 한번 지금 따져봐야 될 듯 싶어요. 제가 재산 신고 많이 해봤는데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전산 관리해갖고 다 다시 와서 소명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경북 광주 그래요? 땅이 세 필지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이게 상가로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전산 통해 가지고 이게 누락이 됐다라고 소명하라고 연락이 와요. 민정수석실에서 그럼 이게 이제 그 재산신고가 인사혁신처에서 합니까? 인사처에서. 거기서 예. 하는데 정리가 돼서 다시 오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규모면 분명히 소명하라고 왔을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이 김 전 비서관은 어떤 식으로 소명을 했고 청와대 내에서는 그 소명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고 그거를 또 내 편이라 내 식구라 유야무야 없앴다면 저는 그마저도 책임을 지우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화 전 대변인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